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폭풍이 지났나라는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포의 주식을 사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반등했고 미국 주식이 다시 상승 무드를 나타냈는데요.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푸른 초장 is back. The 푸른 초장 is back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푸른 초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오랜만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이 푸른 초장이 왜 이렇게 반갑습니까? 왜 이렇게 기쁩니까? 이게 정말 며칠 동안 어마어마한 폭락들이 있었죠. 그럼 폭풍우가 그냥 폭우가 지나갔습니다. 스톰이 휩쓸고 갔죠. 그래서 이 폭풍우가 강타하면서 정말 나스닥들, 매그니피센트 7부터 시작해서 이 최근에 가장 핫했던 팔란티어랄지 비트코인이랄지 완전 추풍 낙엽이었죠. 어마어마한 충격 속에서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멘탈이 붕괴되어지는 소리가 막 들렸죠. 그 와중에 어마어마한 개미들이 또 떨어지고 결국 보세요. 이 폭풍이 지나니까 푸른 초장이 다시 돌아오죠.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이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을 잘 갖추셔야 됩니다. 자, 먼저 마소부터 보겠습니다. 1.14% 오늘 올랐어요. 마소는 그냥 오르고 내리고 큰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편안하게 투자하고 싶으면 마소 같은 주식 사세요. 애플 같은 주식들. 자, 그리고 애플 1.91% 올랐습니다. 애플이 확실히 다이내믹이요. 마소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올라도 더 오르고 있죠. 떨어질 때도 더 떨어지는데 오히려 애플 주식이 마소보다는요, 우리 테슬라에 더 가깝다. 테슬라 당연히 다르지만요. 그냥 우리가 변동성에 있어서 보게 되면 애플이 훨씬 더 다이내믹해요. 그래서 더 재미를 느끼자면 마소와 애플 중에 차라리 애플 사는 게 훨씬 낫겠죠. 둘 중에 하나 고른다라면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3.97입니다. 자, 엔비디아 이 실적도 좋았는데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복원됐습니다. 엔비디아도 떨어진 만큼 다시 복귀했다. 충분히 올라야 될 이유가 있죠. 펀더멘탈 좋은데요. 자, 그리고 아마존 1.70% 올랐습니다. 아마존도 워낙 좋죠. 아마존은 또 양자칩까지 또 공개하는 건데 2부 때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1.18% 올랐습니다. 자, 구글도 좋고요. 그리고 메타도 1.51 올랐습니다. 다 이제 떨어졌던 거 다시 이제 힘을 발휘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91% 장중에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사실 흐름이 4% 이상 더 뛰어오르면서 굉장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또 뒤에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최근에 흐름이 올랐다가 저가매수 들어왔는데 또 떨어지고 몇 번 했었죠. 근데 오늘은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들도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즐기고 있겠습니까? 혼자서 웃고 있겠죠. 공매도 이 쇼 포지션 갖고 있는 친구들이 더 때리겠죠. 아직 멀었어 하면 돈 더 벌어야겠다고 막 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기관들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저가 매수 지금 좋잖아요. 아주 제가 어저께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은 딱 매수하기 좋다고. 저도 어저께 사실 테슬라 주식이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사도 되지만 이제 테슬라 주식을 또 샀다 그랬죠. 어저께 그렇게 떨어져주면 너무 땡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전반적으로 오늘 나스닥이 다 분위기 좋았고요. 그리고 작은 주식 다 좋았어요.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오늘 이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린은 항상 아름답고 좋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교훈, 폭풍우가 지나가고 주식시장이 끝도 없이 빠질 것 같지만 결국 반등하는 때가 또 온다. 그리고 분위기가 좋다 보면요. 이게 이제 또 미적미적 하다가 횡보하다가 분위기가 살아나게 되면요. 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게 또 반등하고 급등하게 되고 계속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조정은요. 한번 올 필요가 있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은 나스닥도 그렇고 이 M7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테슬라만 조정이 오르는 줄 알았더니 전체가 다 조정이 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조정은요.
한번 좀 거쳐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야 또 한 번 또 크게 도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고 이럴 때 오히려 즐길 수 있고 또 이런 경험들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굉장히 재미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일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 그 미국이 트럼프가 멕시코하고 캐나다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25%. 막 이걸 외쳤잖아요. 그리고 중국에는 additional 10%, 10%를 추가 관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하겠다 얘기했죠. 자, 지금 그런 흐름 속에서 멕시코나 캐나다나 지금 뭐 이제 이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분주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멕시코 쪽에서 오늘 이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이거든요. 오늘 금요일 날 멕시코가 이 미국과 똑같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 매겼듯이 멕시코가요, 미국과 발을 맞춰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matching US tariffs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멕시코도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똑같이. 그랬더니 이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이요 뭐라고 하냐면은 very interesting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거 흥미롭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캐나다도 아마 조만간에 따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멕시코에 관세를 매기고 캐나다에 매긴다라는 게 지금 멕시코 정부는 뭐라고 읽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중국 제품에 대해서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소위 멕시코 전체에다가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멕시코는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멕시코 안에서 생산되어지는 다른 제품들이 미국에 들어가는 거는 뭔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굉장히 스마트한 움직임입니다. 멕시코가 중국 관세 때리는 것 중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cars and auto part입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트럼프도 이걸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요. 근데 특히 이 멕시코에는요. 중국 쪽에서 날라와서 공장 지어서 부품을 미국으로 지금 현재 공급하는 회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으로 직접적으로 수출이 안 되니까 이거는 멕시코를 통해 가지고 지금 디투어 하는 거예요. 디렉트 세일이 안 되니까 to America. 그러니까 이게 디투어 through the 지금 이 멕시코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이걸 아니까 트럼프의 의도, 미국의 의도를 아니까 우리 멕시코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중국 제품에 관세 때릴 거야. 우리도 자동차하고 오토파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멕시코가 이 관세를 매기게 되면 중국 제품들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 들어올 때 올라서 들어오니까 그게 관세의 일종의 이 관세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래 되면 이제 뭐냐면은 멕시코에게 매겨지는 소위 25%의 관세에 대해서 뭔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멕시코 제품들에서 멕시코의 농산물이랄지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25% 때려 맞으면요 멕시코 농가 망해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그런 맥락에서 지금 멕시코는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캐나다도 아마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건 결국은 미국산 자동차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미국의 상업.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었는데요. 오늘 주가를 밀어올렸던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자, 오늘 그 PC 지수죠. 연준이 또 가장 좋아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 지표요. 자, 오늘 그 PC 지수,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Price Index인데요. 이 PC 지수가 오늘 그 overall 그리고 헤드라인 PC죠. 그리고 core PC까지 오늘 그 컨센서스에 딱 맞게끔 나왔거든요. 자, 파란색으로 하나 보시겠습니다. 전달 대비 0.3 올랐어요. 자, 그런데 연간 대비는 2.5%입니다. 괜찮죠? 2.5%. 여러분, 원래 2%를 타겟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2.5가 나왔어요. 전년 대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박이 뭐 오늘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PC 지수 중에 콜, 근원 PC를 보면요.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전달 대비 0.3%가 올랐습니다. 자, 똑같죠? 위에 거랑요. 근데 연간도 2.6%였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재미난 건요, 근원 PC는 이 기름값, 에너지 가격하고 음식 가격을 뺀 거잖아요. 왜냐면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전체를 다 포함해도 2.5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차이가 갭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일단 좋고요. 안정감이 있고요. 그리고 둘 다가 2.5, 2.6에 지금 이제 수렴했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봤을 때 훨씬 더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점점 더 2%에 수렴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오늘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퍼스널 인컴이 또 공개됐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소비 인컴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월급이 얼마나 오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임금 상승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오늘 0.9가 나왔어요. 자, 근데 이게 예상치가 0.4였어요. 2배 이상 뛰어 올랐죠. 월가가 예상치가 우리 임금 상승은 0.4% 정도야 했는데 0.9가 나온 거예요.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올라요. 자, 전달 대비 0.3%씩 올랐습니다. 근데 임금 상승은 0.9가 올랐어요. 임금이 지금 더 많이 올랐죠. 3배 이상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배, 3배 뛰어 오른 거잖아요.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냐면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 물가가 올라요. 근데 여러분들 물가가 오르면 여러분들 임금이 월급이 안 오르면요. 부담을 그대로 받겠죠. 근데 임금이 더 빨리 올라요. 월급이 오르니까 물가 상승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시민들이 극복이 가능하겠죠.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물가가 이제 전혀 그 물가의 어떤 느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평균치 함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더 많이 부담을 느끼는 거고요. 뭐 중산층 그 위로 갈 때는 이미 오른 물가지 지금 현재도 오르고 있지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그런 수준이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거는 뭐냐면요. 핑크빛으로 하는 거 맨 마지막 보세요. The higher incomes didn't translate into spending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더 높은 인컴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게 스펜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돈을 더 쓰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스펜딩 돈 쓰는 것이 생각보다 더 안 쓴다라는 거야. 그래서 줄었대요. 0.2%로. 원래 예상치 0.1%줄 거라고 했는데 0.2%나 줄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경기가 경기인 만큼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경제가 조금 더 빡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돈을 덜 쓰고 오히려 모으고 적금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을 본다면 지금 건강하구나. 그리고 물가가 꾸준히 내려갈 수 있겠구나. 이런 지금 현재 전망들 나오니까 오늘 주가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미국의 언론들을요, 완전히 아주 크게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입니다. 바로 젤렌스키가 백악관을 방문했죠. 오늘요,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백악관에서 트럼프하고 젤렌스키가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오른쪽 옆에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요, 부통령 벤스가 같이 자리했거든요. 오늘 벤스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젤렌스키가 지금 저렇게 격앙된 표정으로 젤렌스키 부통령 에도 얘기합니다. 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야, 근데 지금 너네가 우리 미국 국민에게 좀 disrespectful 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스펙트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thankful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젤렌스키는 우리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 너네가 도와줘서.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가운데 이 전쟁 중에 정말 지금 어려운 가운데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끼어들었어요. 그 트럼프가 뭐라고 했느냐? 지금 빨리 평화를 원하지 않냐, 모두가. 푸틴도 원하고 있고, 너도 원하고, 다 원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평화를 원하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사실 땅도 빼앗겼고 크림반도도 빼앗겼고 다 빼앗겼잖아요. 그 무력으로.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돌려줘야지 우리가 뭐 그만두든지 하지. 이게 지금 계속 이 상태에서 그만두면 지금 다음번에 또 침범하면 어떻게 돼? 이런 이제 약소국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슬픕니다. 자, 근데 트럼프는요. 야, 지금 그런 얘기 가지 말고 지금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야,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니네한테 지금 바이든 대통령 때 무려 3,500억 달러를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조, 거의 400조 원 가량을 쏟아부어줬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어줬는데 지금 전쟁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떻게 계속 후원하겠냐라는 거야. 미국이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딱 약점을 딱 찍어요. 헤이 젤렌스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You're not in good position. 지금 좋은 상황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너 지금 입장이 이렇게 한가하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요. You don't have any cards.
카드가 없다라는 거야. 지금 젤렌스키 네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제한적이라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 어떻게 끝낼 건데? 어차피 미국이 나서줘야 되는 거고, 니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고. 너는 지금 그만두려고 하는 게 땅 다 빼앗기는 거 싫다 이거지 않냐.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이거 마무리가 될 수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잡하게 딴 데까지 갈 필요 없고, 과거 역사며 그 당시 있었던 얘기들 뭐 이런 얘기보다 일단 전쟁을 끝내야 되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일단 우리 미국이 돈을 더 이상 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줬는데 더 나아간다? 자, 그러니까 오늘 협상이 그래서 제대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건요, 결국 여기 사인해서 경제 우리 팩트, 이코노미 팩트, 경제 소위 말해서 여러 광물들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걸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거 도장을 못 찍었어요. 왜냐? 젤렌스키도 원하는 걸 못 얻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얘기보다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요, 트럼프 입장도 이해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과연 계속 돈을 쏟아부어 줄 수 있는가? 미국은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왜냐? 지금 국가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정부 지금 공무를 자르고 있는 중이에요. 본인들 국민을 자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전쟁 끝도 안 보이는 걸 도와줄 수 있을까? 못 도와주는 거죠. 그 젤렌스키 입장도 이해가 돼요. 약소국에 비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요. 자, 나라도 스스로 부강해야 되고 동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도 스스로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경제력, 군사력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동맹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투자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 자산을 키우고 노후 준비를 해놔야지 나중에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힘센 사람 눈치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를 정말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경제 독립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였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자, 흥미롭고 재미난 소식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요, 라스베가스 경찰국에다가 사이버 트럭 10대를 기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10대나 기증을 했다? 베가스의 경찰국에다가 여러분 라스베가스 이 전체 그 카지노에 그 호텔들이 질비하지 않습니까? 뭐 가끔씩 총격도 있고 거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곳인데, 자, 근데 이 경찰들이 아무래도 또 이 자동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경찰에다가 라스베가스 경찰 전체에다가 10대의 사이버 트럭을 기증했어요. 그분이 누구냐? 빌리언입니다. 자, 억만장자 벤 호로위츠라는 사람입니다. 아래쪽에 이분이거든요. 자, 이분이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이버 트럭을 10대를 기증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돈을 이제 기증하니까 이 셰리프죠. 그 경찰 이 개국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덕분에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 사이버 트럭을 주문할 수 있었고 우리가 이제 얻게 됐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Because the cops inside will be safe no matter what. 들어갑니다. 그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사이버 트럭을 구매한 배경은 경찰이 그 자동차 안에서 사이버 트럭 안에서 일단 안전해질 수 있다는 거, 그 안전이 우선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These stop bullets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 총알을 막아줄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굉장히 총알로부터 우리를 안전을 지켜주는 자동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they are also a tremendous recruitment tool for us라고 합니다. 사이버 트럭을 우리가 경찰차로 이제 순찰차, 경찰차로 쓰게 된다? 그러면 더 많은 경찰들을 뽑을 때에 우리가 또 유리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이렇게 억만장자가 10대를 기증할 정도면은 사실 사이버 트럭이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쫙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체가 위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총알에 있어서도 워낙 방탄으로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경찰 쪽 거는 또 아예 정말 완전 방탄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조금만 개조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안전하면서 경찰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는 사이버 트럭이 광고가 잘 되는 거예요. 안전한 차.
원래 여러분 그 경찰차들 중에 포드의 익스플로러가 원래 그 순찰차로 썼잖아요. 그 이후에 그 차가 많이 팔렸거든요. 왜냐면 덩치 크고 사이즈 크거든요. 근데 앞으로 아마 경찰차들 중에 그 포드 익스플로러 어떤 것들이 사이버트로 많이 바뀔 거예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비도 적게 들고 비용도 적게 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사이버 트럭은 이런 공간, 관공서 이런 데 많이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테슬라 자율주행 소식인데,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의 테슬라 FSD가 상륙했죠. 자, 이제 유럽에 대한 얘기가 벌써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은 언제쯤 통과되냐? 중국도 통과됐는데 왜 유럽은 아직 없냐? 그 얘기거든요. 머스크가 직접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FSD가 언제쯤 출시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요. 자기 생각을 밝혔는데 그 내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유럽에서는 아직도 허락이 안 떨어졌는데 중국에서 먼저 허락이 떨어지자요. 사실 지금 뭐 많은 그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럽이 중국보다도 못하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은 어찌됐건 간에 이 서구, 이 소위 말해서 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같이 이제 겸비하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이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공산국가인 중국에서 테슬라에 벌써 이 규제를 먼저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유럽이 훨씬 더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머스크는 뭐라고 했냐? 위에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일단 waiting regulatory approval to launch FSD in Europe. 유럽에서 이제 규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허락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뭐냐면 something that was a major bottleneck for China was eventually worked throug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아주 그 막혀 있었던 그러니까 통과의 규제에 있어서 막혀 있었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다 풀렸다는 건데 그게 뭐였냐면 지도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거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중국 지도를 써서 하게 되면 허락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문제 해결됐고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지금 현재 결국은 테슬라와 이 테슬라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같은 현재 운명이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조만간에 유럽도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날짜를 아직 모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테슬라하고 유럽 당국 사이에서 현재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거냐인데 일단 중국이 해결됐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유럽에도 압박이 많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중국도 허락했는데 본인들이 비난하는 중국이 허락했는데 유럽이 지금 허락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이 얼마나 관료주의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막혀 있는지 이제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아래쪽에 호마스 캐딜락이 이런 얘기했죠. 야, 중국에서 지금 FSD가 이 소위 말 시작됐는데 유럽은 아직도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토파일럿 있죠. 기본적인 거. 그 오토파일럿 그 차에 그냥 장착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아주 수년 동안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유럽 대륙의 창피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 유럽이 중국보다 뒤처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네 이 얘기인 거예요. 너무 이런 규제에 있어서 쓸데없이 너무 프라이버시 이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뒤처지니까 이 비난이 오니까 머스크도 답을 달았죠. We're waiting for regulatory approval. 자, 그냥 기본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 당국이 규제 당국이 규제를 빨리 그 풀어주면 가는데 지금 아직 안 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조만간에 해결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유럽에서 이제 FSD 출시는요,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유럽이 출시만 되면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또 이 자율주행으로서 얻을 혜택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유럽 시장에 전기차 분야에서는 테슬라가 압도하거든요. 다미네이션 하거든요. 초록색으로 알아보시면요. 유럽 전체를 전기차 판매에서 다미네이팅 하고 있거든요. 이게 2024년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15.8%의 마켓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는요. 전체 15.8%다. 이건요. 폭스바겐, BMW, 볼보 같은 유럽에 걸출한 이 자동차 이 거인들과 맞짱을 떠서 이룬 이 업적이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사실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는요, 압도적이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본인들이 뭐 BMW, 뭐 벤츠, 폭스바겐 대한 어떤 네임밸류 브랜드 본인들이 항상 그 충성스럽게 타던 그게 있다 보니까 사고 있는 거지만 정말 말 그대로 질적인 것만 비교하자면요, 비교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데 많은 유럽 사람들이 테슬라를 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통과가 안 될 수가 없는 거고 통과되기만 하면요. 유럽에서 이 테슬라가 테이크 레이시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테이크 레이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만 테이크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도 들어갔죠. 중국도 분명히 이제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도 사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자율주행이 더 성능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테이크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다른 나라에 진출한다라고 하는 건요. 테슬라에게 이 자율주행 소위 말해서 이 테이크 레이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 퍼질수록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이거는 그냥 캐시카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유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요. 지금 중국보다 뒤처진 것 때문에 욕 들어먹고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이미 유럽에서는 몇 개의 기업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셀프 드라이빙 비클 자율주행 차가 나와 있어요. 이미 작동하고 있거든요. 포드 같은 경우도 이 미국 차잖아요. 근데 통과돼서 머스탕 마키에 이미 어프로 받았어요. 근데 레벨 2로 그게 2023년도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2니까 뭐 사실 그냥 에이다스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조 주행 장치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 지금 이 테슬라의 지금 레벨 뭐 이 2보다 훨씬 높은 거죠. 거의 뭐 레벨 3의 4 수준으로 내놓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잣대를 더 들이대겠죠. 근데 지금 일단 이미 벌써 자율주행을 장착해서 타고 다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자, 테슬라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돈나무 누나가 오늘 그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머스크의 최근에 그 정치 그 안에 개입되어서 특히 트럼프의 도지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 머스크의 역할에 대해서 야,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지금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주가가 떨어지니까 왜 기업인이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이러냐? 왜 머스크가 정치에 괜히 뛰어들어서 테슬라만 하지 왜 쓸데없이 끼어들었냐? 막 이렇게 여러분들 비판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 질문도 당연히 이제 돈나무는한테도 왔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Is Elon Musk role in administration a concern for ARK라고 합니다. 야, ARK 인베스트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 니네 그 머스크의 그 행정부에서의 도지의 역할 그리고 이 행정부 안에서의 사실 머스크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이게 뭔가 좀 걱정거리가 되지 않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러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스크가 워낙 혁신가라는 거예요. He remains a key innovator라고 합니다. 사실 머스크가 워낙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머스크가 갖고 있는 그 능력 머스크의 그 인공지능에 대한 능력과 어떤 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최고치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다고 이거는 정부에서도 탐낼 만한 사람이고 그 능력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활용이랄지 이런 능력에 있어서는 머스크를 따라올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 트럼프나 지금 행정부 입장에서도 돈만 대줬는데 보니까 너무 머스크가 이 기업을 효과적으로 끌고 가고 세계 최고로 만드는 데서는 이 국가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국가 재정을 이제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뭔가 조금은 이 사실 그 포커스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머스크가 지금 도지에 너무 정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포커스를 좀 이렇게 테슬라로 돌려야 되는데 좀 그런 거 놓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얘기하냐면요. 머스크의 인공지능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reinforces for our confidence라고 합니다. 여전히 리더십에서 머스크를 우리가 더 이제 확신할 수 있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율주행이랄지 인공지능이랄지 그리고 테슬라 로봇이랄지 여러분 지금 테슬라는요 다 자동으로 다 돌아가요.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는요 그냥 뭐 워싱턴에 있건 어디에 있건 온라인으로 아침에 회의하면서 중요한 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CEO
CEO는 머스크 같은 경우는요, 이미 다 세팅이 다 했고, 이제 체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뭐 머스크가 정치 일하고 정부 일한다고 해서 뭐 관심도가 막 뭐 테슬라의 문제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언론들이 일부러 부추기는 거예요. 머스크가 정치에 개입해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그건 미미한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은 언론들이 머스크가 빨리 기업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도지 맡아가지고 정부의 비용 줄이죠. 언론에 들어가는 돈도 자르고 있죠. 막 정부를 효율화시킨다고 돈을 자르니까 지금 뭐 그게 싫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머스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만 시간 지나면요, 지금 도지 홈페이지 가보면요, 도지가 이 미국의 비용을 줄여내고 절감하는 게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부가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아주 효율성 있게요. 근데 지금 여러분 미국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안 하거든요. 너무 못해요, 일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오랫동안 수건 사업인데 머스크가 보니까 한심한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한심하고 답답하면 자기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나섰고 트럼프도 흔쾌히 야, 자 해보라고 지금 완벽히 밀어주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는요, 미국 그 캐비넷 어저께죠, 캐비넷 내각이 처음 다 모였어요. 내각이요. 미국의 수장들이 다 모인 거라, 대장들이요. 근데 거기서 머스크가 거의 제일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 대통령도 그냥 말 줄이고 있으면서 이렇게가 줄이 나가야 돼. 다 그냥 소위 머스크가 대통령 같다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는 머스크를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미국 정부를 효율적으로 안 바꾸면요, 이거는 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지고는 주가가 오를 수도 없고요. 미국 경제가 위기예요. 그러니까 최고 천재인 트럼프에게 머스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가 딱딱딱 하니까요, 전부 다 수긍하죠. 전부 다. 아, 저렇게 가야겠구나.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테슬라에게 유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 조금 시끄러워서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가는 것 같고 그렇겠지만요, 결국 한번 보세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머스크가 이거 잘 해내잖아요. 미국 재정을 정말 많이 세이브하게 되면요, 그 돈이 결국 미국 정부에 다 돌아오게 되고 결국은 테슬라에게도 유리해질 겁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 기다리시면요, 훨씬 더 테슬라 주가가 더 크게 오르는 때가 올 겁니다. 뭐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규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그 주가 상승도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일시적인 이 어려움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주식 시장이 연일 폭락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멘탈이 많이 털렸는데요. 자,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세요. 이 영원히 내려가는 것도 없고요,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건요, 제가 어제도 그런 비유를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루하루 살다 보면 맑은 날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캘리포니아도요, 1년 중에 300일 이상이 맑은 날이에요. 근데 막 한 번씩 비가 오거나 폭풍우가 올 때는요, 심하게 옵니다. 지난번에 산불 같은 거 봤죠? 여기 LA하고 캘리포니아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요. 평소에는 정말요, 너무 좋아요. 근데 10년에 한 번씩 저렇게 큰 산불도 오고요. 그리고 또 비가 내리면요, 막 폭우가 스톰이 막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자,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그냥 비가 오면요, 집에서 제가 부침개 구워 먹으면서 여러분 그냥 기다리라 그랬죠. 기다리면요, 폭풍우는 다 사라져요. 막 쏟아지고 막 쏟아지는 이런 것들은요, 결국 다 지나가니까 결국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 또 언제 그러냐 듯이 맑은 날 오면서 막 푸른 초장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긴 안목으로 투자하세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멘탈이 탈탈 털리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이런 거 경험을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팔지 말고요, 경험을 하세요. 하다 보면요, 이게 나중에 대범해지고 오히려 이럴 때 더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 안목, 좀 더 여러분들이 사자의 심장, 주식시장에 좀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레이 존 교수였습니다.